경기도 파주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 최초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의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발생 농가를 포함해 돼지 4,700여 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발생 원인도 파악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초기에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부가 방역 작업을 강화하고 발생 원인도 파악하고 있다며 상황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해항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정 교수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뒤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조 장관에게 사법개혁을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면서 조직에 저항이 있을 테지만 국민을 바라보고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내비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고 방북 시기상조론을 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첫날 신청액이 8,3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의 30% 수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한도 20조 원에 못 미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네, 뉴스앤 이슈 2부 이어가겠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질병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 농장과 사료 공장 그리고 차량과 종사자 등에 대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2019년 9월 17일 0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18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 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 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오늘 오전 6시 30분경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이 확진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금일 0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첫 발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단 발생은 해버렸고 지금부터는 조기 차단과 방역으로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자, 관련 조치 어떻게 진행되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회 기자. 네, 김정희입니다. 예, 정부의 조기 방역 대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초동 방역으로 초동 방역팀이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발생 농장주와 가축, 차량, 외부인 출입을 통제했고 거점 소독시설 16곳과 통제초소 15곳을 운영하면서 축산 차량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인과 동시에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또 오전 6시 반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의 돼지 농장과 도축장, 사료 공장, 출입 차량에 대해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의 양돈 농장 6,300곳에 대해서는 의심 증상이 있는지 면밀한 관찰에 나섰고요. 돼지 사료로 쓰이는 남은 음식 반입도 막았고 또 접경 지역의 야생 멧돼지 개체 수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상황실도 꾸려졌습니다. 자, 앞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관련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도 한 걸 봤는데요. 원인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까?
네, 원인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해당 농장에 창문이 없고요. 또 농장주나 외국인 직원들이 최근 3개월 동안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돼지들에게 잔반을 먹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감염 경로로 의심될 만한 부분에서 상당히 비켜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원인 규명도 어렵고 규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어떤 병이고 또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도 좀 전해주시죠.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열이 동반되는 돼지 전염병입니다. 폐사율이 높아서 발생하는 즉시 국제 수역사무국에 보고를 해야 하고요. 국내에서는 가축 전염병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파 경로는 감염된 돼지나 돼지 생산물을 통해서 또는 오염된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줬거나 야생 멧돼지를 통해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염이 되면 집단 폐사로 이어지는데 아직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습니다. 잠복기는 3일에서 최장 21일인데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해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급속히 확산했고 지난 5월 북한까지 넘어왔습니다. 정부는 북한 내 첫 발생을 확인한 뒤 모든 양돈 농장을 대상으로 돼지 혈청 검사와 방역 작업을 펼쳤는데 끝내 국내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정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초기에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참모들과 함께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것처럼 더 번지지 않도록 예찰, 소독 조치 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초기에 관리가 안 될 경우 추가 조치를 내놓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첫 발생지인 해당 지자체 경기도는 지금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확산을 우려해서 발생 농장을 포함해서 20km 떨어진 가족 농장 등 3곳에 있는 돼지 4,700마리를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네, 경기도는 지금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경기도는 무엇보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파주 양돈 농장의 농장주 가족이 발생 농장 부근에서 2개 농장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어서 농장 3곳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시 연다산동 돼지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2,450마리와 이 농장주의 아들이 운영하는 파평면 소재 농장 돼지 1,400마리, 또 아내가 키우는 법원읍 농장 돼지 850마리 등 모두 4,700마리입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두 농장은 발생지인 연다산동에서 각각 20km와 19km 떨어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가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방역지원본부와 파주시 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서 통제와 소독 등 초동 조치도 이미 완료했습니다. 발생 권역인 파주시 모든 돼지 농가의 이동도 금지했습니다. 부근 지역에 통제 초소 5곳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거점 소독시설 3곳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발생 농장 방문 차량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관찰과 정밀 검사를 실시해서 추적 관찰할 방침입니다. 파주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에는 돼지 농장이 없으며 3 내지 10km 이내에 19개 농가가 18,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조금 전인 11시 반부터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긴급 부단체장 시군 영상회의를 열고 파주시 외에 다른 시군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배서 YTN 김학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뒤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야당이 조 장관의 사퇴를 거세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조 장관은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만 만날 예정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 장관이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국회 예방을 한다는 계획인데 일단 오늘은 여당부터 방문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조 장관에게 사법개혁을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사법개혁에 있어서 경중과 선후, 완급을 잘 가려야 한다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은 임명 과정에서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공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경중을 잘 가리고 선호를 잘 가리고 완급을 잘 가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될 수 있다 이제 생각을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기간 그 이후에도 여러모로 국민 여러분과 또 당대표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보다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예방을 합니다. 또 모레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만나는 등 목요일까지 일정을 나눠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조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만남을 거절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 두 야당과도 예방 일정을 상의해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네,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까지 단행했습니다. 이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더욱 거칠어지고 있는 분위기죠? 예, 그렇습니다. 야당은 어제 조국 장관의 본회의 출석을 반대하며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미루기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한 데 이어서 늦은 밤까지 연좌 농성을 벌였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역시 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구속된 것은 사모펀드의 실체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조카 구속을 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후환이 2배에서 3배가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에 대한 비판이 언제 정권 심판을 거쳐 불복종 운동으로 갈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은 더 큰 망신을 당하기 전에 조국 피해자 장관을 해임하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 대해 민생부터 챙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 모든 사안을 조 장관과 연계하는 것은 억지라면서 민생이 살아야 야당도 산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는 조 장관이 참석해서는 안 되고 대정부 질문 때는 된다는 말은 억지이고 생떼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피의사실 유출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 이른바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에 대한 본격 협의에 나섭니다. 당정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개 범위 축소 방안과 재판 전 수사 내용 유출을 차단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내일 당정협의에서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조율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조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이후 첫 구속입니다. 조 장관의 딸은 어제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고 부인 정경심 교수도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검찰 수사 이후 조 장관 오촌 조카가 처음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어떤 겁니까? 네, 법원은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오촌 조카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두 자녀 등이 14억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됐는데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코링크를 실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로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말부터 전방위 압수수색을 비롯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이후 첫 구속입니다. 앞서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허위 공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지난 14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조 씨가 구속되면서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하고 운용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의심을 받는 정 교수의 검찰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 측에 빌려준 5억 원 가운데 2억 5천만 원이 코링크 설립 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간접 투자가 아닌 사실상 직접 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물론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부인 정 교수가 이해관계자에 해당돼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직접 투자는 금지돼 있습니다. 네, 자, 이에 앞서서 어제 검찰은 조 장관의 딸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조 장관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첫 조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어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 장관의 딸을 불렀습니다. 조 장관 직계 가족 가운데 직접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조 장관 딸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추석 전부터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 비공개로 조 장관 딸을 먼저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고교 시절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의대 논문 작성 과정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 과정,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발급 과정을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은 인턴 활동 증명서와 동양대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에 제출하는 과정에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7년인 사문서 위조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6일 직접 조사도 없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시점은 지난 2012년 9월 7일쯤이고 장소는 동양대로 명시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만들어 총장 직인을 임의로 찍었다는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려했던 대로 결국 국내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어떤 질병이고 또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우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직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어떤 질병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간단히 줄여서 ASF라고 부르는데요. 이 질병은 기본적으로 돼지하고 야생 멧돼지에 발생하는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워낙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국내외로, 즉 국제적으로 법정 전염병이고요. 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사람한테 감염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이 질병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그러면 일반적인 이 돼지열병과는 좀 다른 훨씬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열병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지만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다가 이것이 이제 선원들의 어떤 음식, 잔반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유럽에 전파됐었고요. 그것이 이제 1950년대 완전히 나름대로 정립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한 10년 전에 동유럽이라든지 소련 연방 이런 쪽에 다시 발생을 했고요. 이때 이제 약간 유전자형이 바뀌면서 그 후에 중국에 발생하고 이제 아시아 전역에 지금은 중국 주변국인 이런 라오스, 베트남뿐만 아니라 필리핀까지도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북한도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병인데 지금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전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원인 바이러스 종류가 많아서일까요? 어떤 이유죠? 네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질병은 기본적으로 유전자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전자형이 많다는 건 일반 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이 질병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항체가 필요한데 이것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돌연변이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유효한 그 백신을 개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다만 유럽 EU에서 스페인이 중심이 돼서 올해 초에 기본적으로 이 유효한 백신을 개발했다고 보도가 됐고 향후 뭐 1, 2년 내로 아마 상용화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병을 고칠 때도 원인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왜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이 파주 농가라면 이 북한과 또 접경 지역이고 이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었던 북한 쪽에서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아주 뭐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질병이 뭐 공기로 전염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서 네. 어떻게 보면은 접촉 내지는 오염된 물질의 전달 과정 같은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뭐 북한에 이미 사실 발생하기 전부터 예상했었고 또 발생한 이후에 저희들이 강조한 것도 북한과의 어떤 그 방역 대해 다행히 휴전선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했긴 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그 접경 지역의 방역을 굉장히 힘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파주라는 지역적 특성을 봤고 또 이 비교적 그 해당 농장이 다른 어떤 요소를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나름대로 갖춰진 농장이다 보니까 그나마 현재 추정은 그러한 북한 쪽을 통해서 야생 멧돼지나 이런 것 통해서 전달되지 않았나라고 현재가 의심하는 단계입니다. 네, 이 파주 같은 경우 북한과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낙연 총리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 정부가 특별 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방역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네. 일부에서는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네. 그거는 오히려 뭐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 과학이 계속 발전한다는 건 현재 과학적 지식으로 모든 생태계의 현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최소한 지금까지 정부가 조치한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현 과학 수준에서는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현장에서 형식적으로는 다 갖췄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뭐 사료나 혹은 뭐 약품을 운반하는 차량이나 이런 차원에서 정확히 실행이 됐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요. 그렇게 본다면은 또 이 충분히 방역망이 뚫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죠. 네, 이 북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발생 보고 이후에 아직 구체적인 피해 상황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11월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이제 남북한 간에 이러한 방역 정보 교환이나 공동 방역 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이제 교감을 했고 이제 국내 남한에 돌아와서 계속 그 지점을 이제 건의했었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그런 북한과 남한의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전혀 정치적인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교류와 정보 공유 체제는 아직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 국내 농가 더 이상의 확산을 이제 방지하는 것일 텐데 지금 현재 수준의 방역이나 뭐 검역 대책으로 차단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좋은 지점인데요. 이 질병의 잠복기가 보통 이제 급성이기 때문에 한 열흘을 넘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뭐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에 철저하게 현재 발생 농가를 차단할 수 있다면 그래서 발생은 했지만 유행이 안 된다면 괜찮거든요. 다만 여기서 문제점은 현 농장에서 발생했지만 향후 일주일 내에 또 다른 농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균이 들어와서 여기서 발생했지만 한 열흘간의 그런 잠복기나 이런 게 있다면 그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다른 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향후 한 열흘까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네, 열흘 정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정부가 이제 살처분 조치 그리고 관련 종사자 뭐 이동 금지 이런 조치를 내놨습니다. 결국 네네. 이 뭐 정부 방역 대책과 함께 일반 국민 그리고 양돈 농가 종사자의 협조가 중요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현장에서 아무리 정부나 혹은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런 방법을 제시해도 현장에서 지켜주신 분이 지켜줬을 때 그게 유효한 겁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파주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경기도 파주시 돼지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방역 작업과 함께 살처분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흰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과 이 크레인 2대가 보이실 텐데요. 살처분 작업 준비가 한창입니다. 일단 살처분 대상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농장 부근 500m 안에 있는 돼지 2,450두입니다. 또 이 밖에 이 농장주의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 2곳에서 별도로 2,250두가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현장에는 3팀 6명으로 구성된 초동 방역팀이 투입됐는데요. 방역은 오늘 새벽 6시 반 부근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내려진 뒤 시작됐습니다. 농장에서 300m 떨어진 거리에 긴급 초동 방역 표시와 함께 통제선을 쳐놓고 농장주를 포함해 외부인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거점 소독시설 16곳과 통제 초소 15곳 운영, 축산 차량 소독 등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근 3km 안에 다른 돼지 농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전 6시 반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가축 등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 전국 돼지 농장과 도축장, 사료 공장, 출입 차량에 대해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 양돈 농장 6,300곳에 대해선 의심 증상이 있는지 면밀한 관찰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파주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네, 제1야당 대표의 초유의 삭발투쟁.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그 주장대로 조국 장관 사퇴를 이끌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오전에 삭발 릴레이 또 한 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은 지금 파행을 맞고 있는데요. 지금 여의도 상황 두 분의 평론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원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두고 강력 투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요. 정치의 쇼다 이런 비판도 함께 나왔습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맞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조국은 내려와라!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과 조국의 사법 유린 폭거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저의 투쟁을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투쟁에 이름을 붙인 삭발은 부조리에 맞서 분투하다 그 뜻을 못다 이룬 사람들이 끝내 선택하는 절박한 심정의 발로입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예고한 삭발은 그저 정쟁을 위한 그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삭발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냅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 네. 조국 사태 이전과 이후가 다를 것이다. 황교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삭발을 선택했습니다. 야당 대표로서는 이게 첫 삭발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야당 대표로서의 첫 삭발이기 때문에
그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하는 과정들을 거치겠다라고 했을 때 청와대의 강기정 정무수석이 나와서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좀 삭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만류의 뜻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왜 어저께 저 시각에 청와대 앞에서 선택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추석이라고 하는 연휴 기간을 거치면서 사실은 조국 장관 이슈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이 잘 들려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청와대를 비롯해서 이 여당의 핵심 인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법무부를 쥐고 있는 조국 장관까지 나서서 검찰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한 전방에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충분하게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잠잠하게 조용히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위기감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저 시간에 지금 현재 사건에 대한 핵심 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던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그런 상황까지 적절한 타이밍을 계산해 두고 황교안 대표가 이 이슈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자신감 하에 삭발에 단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각 정당의 반응은 앞서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전에 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당의 지지층 결집을 얼마나 이뤄낼 수 있을지, 중도 확장을 할 수 있을지, 또 하나 이게 투쟁 전략으로서 적절한지, 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한국 정치사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 어묵했던 독재 시절에도 야당 대표가 저렇게 삭발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그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썩 유효한 투쟁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나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이어 삭발을 하고 있지만 왜 삭발을 하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삭발해야 되는 걸까? 이거에 대한 공감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삭발하고 난 다음에 인터넷이나 시중에 떠도는 여론이 뭡니까? 우리가 뇌는 팩트가 아니라 맥락에 이끌린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황교안 대표 만성 단마주로 군대 안 갔다 오셨는데 이번에 가시려고 그러나? 이런 얘기 돌고요. 그리고 그 가발과 관련돼 있는 얘기가 돕니다. 그러니까 삭발 그 자체 행위만 눈에 보이는 것이고 왜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기는 보여줬지만 투쟁 수단으로서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왜 삭발하는지가 안 보이고 삭발 그 자체 행위만 눈에 자꾸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투쟁의 방법으로서 적절하거나 유효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왜 이렇게 조국을 악마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시간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인사청문회를 거쳤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할 때 그때 대통령 스스로도 밝혔던 것처럼 정치적인 굉장히 큰 부담을 지면서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대통령 스스로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조국 장관과 관련되는 여러 의혹은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검찰이 현 정부와 정면으로 지금 맞서는 모양을 보여주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을 막 그림을 꿰맞춰서 마치 정부가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이게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요. 황 대표가 저렇게 삭발을 한 거는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지금 검찰 수사 결론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추측을 오늘 아침에 내놨거든요. 이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추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검찰이 굉장히 속도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이 제대로 밖으로 보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앞서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남게 되는 것은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가 남았고요. 그 소환 조사에 따라서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볼 수 있는 조국 장관까지도 이러한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있게 되는 사모펀드에 운용하고 있는 주체인 코링크피, 이 코링크피의 실소주는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과거의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과 흡사한 상태로서의 여론들이 상당히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조국 장관이 셀프 기자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했던 얘기들 중에 상당수가 진실과 어긋나는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윤석열 총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로서 조국 장관에 대한 칼끝이 겨눠지게 됐을 경우에 그 결과가 어느 정도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행동을 했다라고 보는 것은 뭐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 지금 단식하는 의원도 있고요. 삭발하는 의원들은 지금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의원직 총사퇴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가능성도 현실성도 없고요. 가능성도 없고요. 지금 총선 앞두고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몇 개월 남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이번 20대 국회 들어서서 제대로 일하는 모습 본 적이 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안 통과율도 30%도 안 된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툭하면 보이콧이고 툭하면 극단적인 투쟁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지금 피로증 느끼고 있어요. 실망감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투쟁이 효과를 발휘 안 하면 국민께 소구력 있는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투쟁하지?라고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할 일 안 하고 난 다음에 바깥에 가서 계속 장외로 돌고 그리고 그 투쟁만 한다고 해서 마치 뭐 현 정부가 독재라고 해서 독재 타도 투쟁을 하는 것처럼 거기 그 도구마에 빠져서 마치 본인들 스스로가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 기사 하나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뭐 이런 이제 언급하시지 않았습니까? 하태영 의원의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시절에 보도했던 언론 내용입니다. 이게 2015년 6월 19일자인데요. 한겨레 신문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황 총리는 후보자 지명 뒤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했지만 정작 청문회가 시작되자 증거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은 채 불법은 없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사청문회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쭉 열거돼 있는데요. 만성 단마진 관련 의료 기록, 변호사 시절 수입 내역, 가족 간 통장 거래 내역,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등 병역 정관예우 탈색, 공직윤리 등 황 총리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핵심 자료들은 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당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요.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는 증거재판주의를 공직자 검증에 무기로 삼아서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기준을 그대로 한번 갖고 와 볼까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지금 범죄자입니까? 어제 삭발식해서 황교안 대표가 조국 장관을 범죄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공안검사 출신 그걸 다 떠나서 법조인으로서 지금 조국 장관이 범죄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인사청문회 거쳤잖아요. 똑같이. 그 기준을 차이는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조국 장관의 여러 가지 의혹과 황교안 대표한테 제기됐던 의혹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검찰이 수사를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차이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규정 짓는 게 과연 타당합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은 그냥 없었던 일로 그냥 다 치부해버리고 지금에 있었던 일만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걸 과연 국민들께서 뭐라고 바라보겠습니까? 과거 청문회 과정들을 돌이켜 봤을 때 이렇게 강한 목소리를 내는 메신저로서 황교안 대표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지금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을 국회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예산도 심사를 해야 되고 국감도 해야 되고 대정부 질문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지금 파행이에요. 지금 야당에서 조국 장관이 국회에 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오늘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투쟁은 투쟁이고 국회가 할 일은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은데요. 애당초부터 이 조국 장관을 임명을 강행하게 됐을 경우 나머지는 정기국회가 다 파행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냐에 대한 일부의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의 활동은 국회에서의 활동대로, 바깥에서의 투쟁은 투쟁대로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고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의 예상대로라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 내일은 한국당의 연설 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파행으로 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표 연설을 하고 있는 과정에 국무위원으로서 조국 장관이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를 바탕으로 아마 논쟁이 이어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나게 되면 앞으로 남아있는 정기국회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물을 수도 있고요. 국정감사라고 하는 그런 또 이 국회에서의 나름대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야당의 장이죠. 사실은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는 조국 장관이 나오면 안 되지만 이후에 있게 되는 대정부 질문 자리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은 모순적인 내용들이 서로 마찰을 빚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과정이 바른미래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어렵게 열렸던 청문회 과정에서도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는 끝끝내 청문회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는 청문회 자체가 의미가 없다. 어차피 대통령은 모든 것들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국정조사 등을 이끌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청문회 자리를 보이콧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국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여론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국회 내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투쟁의 방식들을 고민한다면 일단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조국 장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법적으로는 지금 장관이니까요. 법적으로 예. 장관이니까 예. 그 이후에 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감사에서 가장 뼈아프게 정부를 대상으로 특히나 네. 조국 장관을 대상으로 묻고 따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를 스스로 좀 놓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김병민 교수님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조국 장관이 국회에 오는 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안 되고 지금 대정부 질문에는 벌써 질문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이게 좀 상충되기 때문에 이해 불가다 이런 그 여당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도 그렇고요. 보수가 점점 극단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 정부는 독재고 그 독재 투쟁을 하는 우리는 모든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악마하고 난 다음에 조국 장관은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인정할 수 없다. 본인들 스스로가 규정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장관이 국회 오는 것도 오지 말라고 하고 차관이 대신 오라고 하고 이 얘기는 곧 어떤 얘기로 연결되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자꾸 투쟁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화된 방식들이 과연 국민들께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고요. 저는 이 상상력의 빈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생긴 건 맞아요. 그리고 착화제가 됐고 불이 붙었어요. 이 야권이 이 좋은 소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고 대어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소재로 활용을 될 수 있을 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활용을 해가는 과정에서 시적절하게 활용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걸 극단적으로 확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관해서 투쟁 의지를 불태우는 건 맞지만 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국회에서 가을 정기국회 때 그 안에서 자유한국당이 또 할 수 있고 현 정부의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투쟁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또 다른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의 실정을 국민들께 고발하거나 아니면 비판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서 뭔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맞는 것이지 무조건 이거 안 되면 무조건 다 안 돼.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뭔가 투쟁 방식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바른미래당 지금 조국 장관의 국정조사 요구서 서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표 계산을 해보면 좀 여의치는 않아 보여요. 네, 애당초부터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나섰고요.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석수만 계산해봤을 때 과반에 해당하는 의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평화당은 굉장히 좀 의석이 거의 얼마 되지 않고 민주평화당에서 이제 떨어져 나간 대한정치연대 소속의 무소속 의원들의 표를 합산해야 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를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대한정치연대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 박지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애당초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적격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사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난 뒤에는 입장이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돌아가고 있는 시류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내년도 총선에서는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을 바탕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어느 정도 입장에 서야 될지 아직 고민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의혹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에 관련된 내용들이 실소유주에 대한 논란들 등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 과연 이 대한정치연대 등에 대한 나머지 의원들, 그러니까 명확하게 입장은 밝히진 않았습니다마는 국민들에 대한 분노의 수치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언제든지 국정조사뿐만이 아니라 특검에도 찬성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고려해 보면서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아니면은 중간에서의 이런 대중에 대한 여론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모습들을 아마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 국회 내에서 함께 추진하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반조국 연대를 외치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조국 장관의 고향인 부산에서 보수 개편 신호탄이 켜지는 걸까요? 연대를 주도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을 완전히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어야 돼. 사실 이제 손 대표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우리 당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약간 사쿠라 정당 비슷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하고 싸운 것 같기도 하고 문재인 정권 지키려고 하는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같기도 뭐 이런 정당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선명한 개혁 야당으로 색깔을 바꾸고 그 옵션 중에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은 없나요? 없죠. 지금 이게 현 시점에서는 전혀 없고 앞으로도 보수 대통합은 묻지마 보수 대통합
다 뭉치자 보수. 이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네. 지금 뭐 반조국 연대 뭐 사안에 따라서 지금 부산에서 개별 의원들끼리 이제 뭐 손잡은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들어보셨듯이 갓기도 정당 하태경 의원이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가 추석 때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거취를 결정하겠다 얘기했는데 이걸 번복하면서 네. 당 내부의 이 사정부터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예.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할 수 없는 단계에 이미 왔다고 안 되는 보는 게, 겁니까? 예, 뭐 어차피 정당이 그 정책이나 예. 자기가 지향해야 될 이념적 지향성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치 중심적으로 묶여야 되는데 바른미래당은 가치 중심적으로 묶인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느 양쪽에 좌우의 중간에 어느 한 지점 뭐 이렇게 어설프게 지금 만들어 놓은 당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지향점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하태경 의원의 말은 각기도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고 있지만 결국 자유한국당하고 연대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본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제 황교안 대표가 삭발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개가 나란히 보수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라고 하는 이름이 호출되는 겁니다. 보수에서. 네. 그러니까 황교안이라는 이름보다 박근혜라는 이름이 더 강력하게 호출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거냐. 근데 그런 상황에서 탈당을 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과연 자유한국당과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물론 나중에 선거가 가까워왔을 때 그때 절박함에 또 다른 연대를 꿈꾸는 수는 있겠지만 당대당 통합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예.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진짜 죽기 살기로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해서든 지금 자유한국당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무당파층이라고 하는 예. 30%가 훨씬 넘는 이 층 내에서 실망한 보수나 진보 쪽에 실망한 층을 끌어당기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집안 싸움으로 그 모든 기회들을 날려버리는 게 저는 좀 답답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민심이 민주당, 여당에서 이반을 했더라도 이게 이제 보수당으로 가지 않는 여론조사 최근의 결과를 보면은 무당층이 말씀하신 대로 뭐 30% 후반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보수 야당에서 통합전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른미래당이 가장 뼈아프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촛불을 들었던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새누리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돌아갔던 사람들. 예. 과거에는 보수적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보수 정당이 지지하지 않는 이 보수 쪽 입장에서는 산토끼라고 불리고는 지지층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갔던 인사들이 이번에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태를 겪고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전국에 있는 교수들이 들고 나와서 시국선언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면서까지 문제를 제기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예. 조국 장관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진보층 인사들에 대해서 완전히 뭔가 이제 등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인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 표심이 사실상 중도를 표방한다는 바른미래당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바른미래당의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니까 떨어졌어요. 한 여론조사에서 한 4% 정도의 지지율밖에 나오지 예. 않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손학규 대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추석 때만 되면 정당 지지도를 10%까지 올릴 수 있다. 우리가 지난번 보궐선거에서는 참패를 기록했지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정병국 의원, 뭐 바른정당 출신계 인사들이 손학규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보수 통합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은 목이 말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되면 개별적인 입당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건 그동안 얘기했던 어떤 명분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당권을 거머쥐고 난 뒤에 당 통합을 위한 명분을 쌓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손학규 대표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겠다고 천명을 한 만큼 이제는 당을 나와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절대절명의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놓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이렇기 때문에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왜냐하면 곧 자유한국당으로 갈 텐데 뭐하러 지지 줍니까? 예. 그냥 자유한국당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선을 긋는다고 그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선을 이게 못 긋고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끊임없이 대학으로 갈 것이다, 구심력이 이런. 작동해가지고 예. 글로 끌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본인들이 계속 흘끔거리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쪽을. 예. 계속 보수 통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통합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인가요? 그때 국민의당을 상대로 해서 뭐 통합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정의당이나 진보 세력을 향해서 통합 얘기 나오거나 야권 단일화 얘기 나올 때 그럴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화라는 말 꺼내는 순간 그쪽 상대 쪽이 진영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할 대상이라고 보는 순간 사람들은 거기다 지지 안 주고 언젠간 다 올 텐데 뭐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직생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요. 아니 어차피 통합된다 하더라도 자기 지지를 갖고 들어가야 지분을 많이 갖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빨려 들어갈 그런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에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총선 7개월 남았기 때문에 지금 중도층 표심을 잡는 것이 뭐 진보층이든 보수층이든 이게 이제 앞으로 관건일 텐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 일 안 하고 이렇게 추석 보너스도 받아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내기는 일하는 국회 모습을 조금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서초동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칼끝, 지금 조국 장관 가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오촌 조카의 구속에 수사는 더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귀국한 오촌 조카 결국 이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주변 인물 조사하고서 지금 첫 구속인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문제는 이 오촌 조카가 주범으로 끝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오촌 조카에 대한 꼬리 자르기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현재까지 그럴 개연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뭐 구속이 된 상황이고 관련돼서 실질적인 수사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언들을 쏟아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때는 굉장히 믿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이 증권사 직원 같은 경우들도 결국은 들어가고 나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특히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던 내용들까지 그대로 검찰에 고스란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오촌 조카가 중요한 이유는 애당초에 코링크 P라고 하는 운용사가 있고 이 운용사가 운용하고 있는 사모펀드에 조국 장관의 가족이 돈을 투자합니다. 그 당시 조국 장관이 했던 얘기는 우리는 투자만 했을 뿐이지 그 과정에서 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얘기를 했고요. 오촌 조카 같은 경우도 오촌 조카가 실질적인 코링크 P의 실소유자 아니냐라는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 오촌 조카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사이일 뿐 전혀 알지를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오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로부터 돈을 받았던 내용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술술이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코링크 P에 설립하고 이 유상증자라는 과정 속에서 정경심 교수의 돈이 오촌 조카를 통해서 들어갔고 또 정경심 교수의 돈이 정경심 교수의 동생을 통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나오게 된다면 실질적인 운용에 대해서 조국 장관 부부가 몰랐다라고 얘기하기가 더 이상 어려운 측면이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마도 검찰이 굉장히 면밀하게 수사를 이어가게 될 것이고요. 예.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 놓고 보더라도 법적인 부분 다 차치하고 조국 장관이 셀프 기자간담회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밝혔던 내용과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들이 나왔던 일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조국 장관이 국민들 앞에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게 돈의 흐름이 사모펀드 제가 너무 복잡해서 어제 쭉 이렇게 회사 이름을 적어놓고 봤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초기 투자 설립 자금이 누구 돈이냐 이거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질 수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사람의 유전자 안에 스토리 유전자가 따로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하는데요. 이럴 때 스토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의 스토리를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증거가 이렇게 양쪽으로 명확하게 짜맞춰질 정도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심 교수가 사실상의 이 지금 코링크 PU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모펀드를 주도한 실질적인 주범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림으로 보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런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경심 교수는 그냥 돈 빌려준 거예요.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사업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예. 그 다음에 오촌 조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림이 그려졌다고 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모펀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단계를 더 건너야 되잖아요. 조국 장관이 어디까지 개입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예. 어떻게 그러면 그 고리를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우리가 뭐 예. 이렇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좀 조심스러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 어느 언론이나 어느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검찰을 때리는 이 방식들이 약간 좀 해치 전략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해치 전략. 예. 예. 그러니까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왜냐하면 현 정부가 검찰을 자꾸 압박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들을 자꾸 부각시키면 나중에 가서 행여나 정경심 교수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가 별로 나오지 않는다거나 조국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증거가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검찰이 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명분을 또 삼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한편으로는 조국 같은 장관은 자격이 없는 장관이라고 하면서 악마화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전략을 삼는 거예요. 정치 투쟁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 양면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어느 한쪽을 두둔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사건을 몰아간 오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너무 정치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불리한 진술들도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경심 교수는 내가 그냥 돈을 빌려준 거다, 빌려주고 돌려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검찰 수사의 결론을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만에 하나 만약에 조국 장관 가족의 돈이 들어가서 코링크 P의 실질적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뭐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법에 대한 혐의는 뭐 분명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모펀드라는 것은 펀드에 투자한 사람과 그리고 투자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혐의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모든 일들 중에 핵심이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재임 시절에 일어났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투자의 같이 엮여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큰 문제의 소지로 또 같이 치환될 수가 있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조국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결정적인 내용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얘기였고요. 2017년 여름에 이 사모펀드에 10억이 넘는 돈을 조국 장관 부부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돈을 받아서 이 코링크 P의 유상증자에 결정하게 됐던 때는 2017년 3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한참 전에 이 코링크 P의 실질적인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정경심 교수가 몰랐을 거냐라고 묻는다라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건 정경심 교수는 전혀 몰랐을 것이고 돈만 빌려준 사람일 거라고 유추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조국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촌 조카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우리 집안의 장손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행사 때 만나서 안부를 묻는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안부를 묻는 정도의 오촌 조카, 조국 장관의 경우입니다. 근데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그 정도 관계에 있는 오촌 조카의 부인에게 돈이 5억이 넘어가서 그중에 2억 5천이 코링크 P의 투자도록 만들었다. 그건 조국 장관의 해명과도 도덕적인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의 관념에서는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얘기해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라든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과도한 추론을 통해서 조국 장관이 범죄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정황, 그리고 조국 장관이 대국민 앞에서 국민들에게 얘기했던 청문회 과정에서 진술의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검찰이 명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사모펀드 부분은 정황만 지금 있는 거고, 이제 팩트의 결론은 좀 지켜봐야 되는 이거 한 상황이죠.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10억 원이 있어요. 은행에다 돈 맡겨요, 투자. 그리고 제가 펀드에다가 투자할 수 있어요. 제가 펀드 매니저를 잘 알아서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잘 알아서 투자한다고 하는 개념을 달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조카한테 그 사람 펀드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보니 펀드 매니저도 괜찮은 펀드다. 그래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꼭 엄청나게 잘 알아야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돈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맡기거나 아니면은 일반전 투신사 같은 데 가가지고 돈 맡기잖아요. 그게 꼭 무슨 엄청나게 관계가 있어야 맡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국 장관은 무조건 옹하고 아니고의 문제를 떠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스토리가 달라질 수 있고 말씀하신 스토리처럼 쓸 수 있지만 정반대의 스토리도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엮지 말고 있는 사실들을 어떻게 우리가 검찰들이 수사하는지 또 그 사이에 어떤 증거가 찾아지는지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뭐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게 그게 맞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를 좀 차분히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어제 조 장관의 딸도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조 문제로 좀 기소가 이미 된 상황이고 검찰이 공소장에 이제 표창장이 위조됐다 이렇게 적시를 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직계가족으로는 첫 조사를 받은 거죠? 네,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부산대 의전원으로 입학하게 되는 경위 속에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하나 있는 것이고 키스트라고 하는 곳, 국책연구기관에서 인턴했는데 인턴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증명서를 바탕으로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을 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사실로 드러나면 부정입학에 대한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한 것 같고요. 새롭게 드러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이 대한병리학회에서의 SCI 2급에 대한 논문 제1저자로 조국 장관의 딸이 등재가 됐던 것이 가장 큰 논란의 중점이지 않았습니까? 조국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서 고려대학교 입시의 이 SCI 2급에 대한 논문을 제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고려대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논문을 제출했고 제출된 논문이 입시 과정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제출이 됐다 이런 제출이 됐다라고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출에 대해서는 5년이 길었기 때문에 기록이 파기된 것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합격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서류들을 제출했는지는 목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록에는 바로 이 SCI급의 논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논문이 제출된 거하고 입학이 된 거하고 그러니까 그 논문에 대한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전 국민 앞에서 조국 장관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얼마나 이 논문이 대학 입시 중점적으로 활용됐는지 여부는 이제 검찰이 밝혀야 되는 내용이겠죠. 하지만 이 또한 굉장히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등의 문제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의 칼끝이 입시를 향하게 되는 건 부산대 의전원에 대한 입학 과정 속에서 드러나 있는 동양대 표창장이나 아마 키스트 등에 대한 내용들로 중점적인 내용들은 그쪽을 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불똥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한테도 튀었습니다. 아들, 딸 특혜 의혹이 있었는데 이게 좀 검찰 손으로 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고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수사하는지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잣대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이고요. 검찰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하고 독립적인 검찰을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뭐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치권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엄마 찬스 쓰고 아빠 찬스 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급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목도했다는 겁니다. 실체를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국민적 허탈감이라든가 아니면 상실감 이런 것들을 정치권이 어떻게 그걸 보듬어주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대신에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른 누군가는 자녀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한 일은 아주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중잣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잣대를 가지고 본인한테도 들이대는 이런 모습들을 정치권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교육 문제든 뭐든 공정성에 대한 기준은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확립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교부 장관 아주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소미아는 대외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네, 중요한 정책이니까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 대응 보복 조치를 내세운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통일부 장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소미아 이것은 군사에 관해서 좀 다소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까?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까?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봐요, 안 봐요? 군사적인 NSC 측면에 참석하는 대해서는- 사람으로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국방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아따 참말로 뭐가 말이 그렇게 귀여워?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것만 한번 읽어봐봐. 그 차원이 다릅니다. 참나 정말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알았어요. 예. 경원선 있죠, 경원선. 이것은 완전히 이제 종단으로 시베리아로 연결해서 가는 가장 짧은 철도예요. 근데 왜 이거 예산까지 1,507억 예산까지 받아갖고도 착공도 안 하고 제대로 이거 진행을 안 하죠? 지금 군사 분계선까지 그 연장하는 문제에 관련돼서는 태봉국 철원성에 대한 아따 참말로 그놈 처음에 이거 합되게 그러면은 그게 저기 문화재가 있다는 거 몰랐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핑계를 대도 좀 될 것도 국민들이 납득할 것을 해야지. 강경화 장관님, 예. 법무부를 영어로 뭐랍니까? Justice Department of Justice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도 저희는 영어로 Ministry 우리도 of 그리 합시다. 뭐 법무부 장관은 Minister of Justice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의라는 게 누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정의로운 것은 정의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의가 어떻고 해서봤자 사람들 눈에 그거 정의롭지 않게 보이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는 거지. 이 법무부 장관이 과연 그 명칭에 걸맞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느냐? 국민들 눈에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지. 근데 한번 봅시다. 집에서 쓰던 컴퓨터 2대, 부인이 학교에 쓰던 컴퓨터 1대, 하드를 교체를 했어요. 그 조카하고 2명이 청문회를 앞두고 외국으로 나가버렸어. 도주해버렸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통화하면서 이거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 국민들 눈에 정의롭게 보이냐 이거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 공수처라는 게 있었다 그러면 여기 왜 통이에요? 여기 왜 통이에요? 법사위가 아니고 결산과 현안에 관한 걸 말씀을 하시라고 토론을 하자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니 언제부터 무슨 의원들이 상대당 의원들 발언을 평가했어요? 네? 검찰 수사하는 거 방해하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니야 지금? 원만한 상임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세요, 대표.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뭐 포착하고 있어요? 휴대폰까지 나가서 불만 사안이 아니잖아. 자, 중국과 동남아를 휩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농장에서인데요. 주의를 하셔야겠지만 또 과도한 공포도 금물이겠죠. 이 유해성과 앞으로 돼지고기 가격 전망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정육점에 있는 돼지고기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돼지과에 속한 동물만 감염되기 때문인데요. 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돼지고기나 육가공품을 먹어도 사람에게 문제는 없습니다. 또 열에 약해서 바이러스는 섭씨 70도에서 30분 정도 가열하면 죽습니다. 자, 그러면 발병한 농장 인근 돼지도 다 팔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도 남김없이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남는 고기나 부산물이 이 돼지 농장으로 흘러가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 돼지고기가 든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가 접촉하거나 먹으면 바로 병이 퍼집니다. 실제 중국의 사례인데요. 지난해 8월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불과 10달 만에 중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감염 농장과 인근 지역 돼지를 잡아서 땅에 묻는 살처분 대신 식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은 반찬이 사료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공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사람한테는 영향이 없다 보니까 전혀 모른 채로 먹다 남은 음식물이 돼지의 사료로 쓰인다든지 이럴 적에 이제 가장 크게 그 전파 경로의 원인으로 파악되는 거죠. 자, 이처럼 한번 크게 번지고 나면 살처분 외에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개발된 치료약도 없고요. 또 급성 열병에 걸린 돼지는 9일 안에 100% 죽습니다.
여기에 바이러스는 끈질기기까지 합니다. 아까 열에 약하다고 했죠. 열 빼고는 다 강합니다. 소금으로 절인 상태에서는 1년, 그리고 얼린 상태에서는 1000일이나 살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육포나 하몽처럼 이 소금에 절이거나 건조한 가공식품 유통이 더 문제가 됩니다. 이런 가공식품을 혹시라도 돼지가 접하게 되면 바로 발병을 하게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돼지고기 가격 어떻게 될까요? 이 중국의 예를 보면 중국 정부는 올해 7월까지 이 120만 마리만 살처분됐다 이렇게 심각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중국 투자업계 분석과 미국 측 분석을 보면 30% 정도는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가격은 46% 넘게 올랐습니다. 다만 발병 이후 바로 가격이 오른 건 아니고 조금 시간 간격이 있었는데요. 비축 물량도 있었고 또 살처분 대신 잡아서 시장에 유통된 돼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가격 상승까지 시차는 좀 있지만 일단 열병이 확산하면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공급 감소분보다 가격 증가폭이 더 크고 또 가격이 다시 제자리로 가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 짝짓기를 하는 돼지, 모돈이라고 하는데요. 모돈이 다시 태어나서 고기로 소비되는 돼지를 낳고 또 그 돼지가 클 때까지 1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사태가 크게 번진다면 1년 반 정도는 돼지고기 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거죠. 다행인 건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주 수입국은 아직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인데 아직까지 발병 소식은 없습니다. 물론 국산 가격이 오르면 대체제인 수입 돼지고기 가격도 조금은 오르겠지만 국내산만큼의 큰 가격 변화는 아니라는 전망입니다. 네, 자, 어깨 통증을 호소해서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의료진 설명이 있는데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께서는 왼쪽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고 또 왼쪽 어깨 통증이 심해 서울 성모병원에 내원했고 그동안 외래 진료를 통해서 엑스레이,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경구약, 또 2차례에 걸친 약물 주사요법을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서 지난 8월 28일 MRI 정밀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MRI에서 어깨 근육 3번 힘줄에 파열이 진행되고 어깨가 굳어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과 소견에 따라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16일 어제 오전 10시 30분경 병원 21층 VIP 2병동에 입원하셨고 입원 후 수술 전 검사인 혈액, 심전도, 엑스레이 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었습니다. 17일 오늘 오전 8시 26분에 병실에서 수술실로 입실하였습니다. 마취 준비 후 수술은 9시 27분에 시작되었고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10시 30분에 마쳤습니다. 회복실에서 회복 후 낮 12시 30분경에 병실로 다시 재입실하였습니다. 수술은 수술 준비, 마취, 수술 시행, 회복 등 총 3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수치심 구명. 네, 박 전 대통령께서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담당했던 의료진의 설명 들으셨습니다. 어깨 힘줄 파열이 확인됐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서 오늘 오전부터 수술이 3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는 설명 들으셨습니다. 구속된 지 꼭 900일 만에 어제 병원에 입원했고요. 앞으로 완전 회복되기까지는 재활 치료까지 하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은 저희가 또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 첫날 인기를 끌긴 했지만 지난 2015년 유사한 대출 때와 비교하면 신청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안심전환 대출 출시 첫날인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접수된 신청은 7,200여 건. 8,300억 원어치였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1차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던 2015년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조 원으로 설정된 안심대출이 한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는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평양 방문과 관련해 어느 시점엔가는 더 나중에 어느 시점에는 그럴 것이라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따라서 김 위원장 역시 미국에 오고 싶어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에로는 우리 보고 있지. 에버랜드. 신용 때문에 중고차 구입이 어려우십니까? 미드카에서는 신용이 낮아도 현금 한 푼 없이 중고차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금리 5%, 최장 72개월 할부 혜택까지 1688-7373.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높고 파란 하늘이 가을이 깊어감을 실감케 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낮에는 이렇게 늦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웃돌며 다소 덥겠고요. 이렇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 또한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무척 깨끗하겠는데요.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의 낮 기온이 28도, 광주 2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까지 내륙은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보이면서 늦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특히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이 14도까지 떨어지면서 부쩍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가을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는데요.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남동 숲길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화요일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노정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